자, 10번째 노트입니다. 10번째 노트에서는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이 집합이랑 맵이라는 자료 구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구현을 합니다. 하나가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해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챕터에서 이제 끝부분에는 주로 해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보통의 이제 자료 구조 그 언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파이썬은 그 딕셔너리가 기본적으로 다 해싱 기반이에요. 트리 기반한 그 딕셔너리가 없어요.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그거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집합이란 자료 구조부터 설명드리면, 집합은 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집합은 이제 요소들을 유지하지만 중복된 요소는 유지하지 않는 그런 자료 구조이고요. 이 집합은 어떤 요소가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알려주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연산을 제공해야 되고, 요 세 가지 연산을 다 효과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집합을 만들게 되면 요 세 가지 연산이 다 어떤 연산이 돼요? 시간 복잡도 어떻게 돼요? O 로그 n이 되겠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고, 요 집합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공하지만 집합과 똑같은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는 집합 간에는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해주는 또 연산들도 만들어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얘를 결합해가지고 합집합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응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해주잖아요. 키워드들은 좀 다른 색 뭐 이렇게 되는데, 키워드들을 다른 색으로 나타낼 때에는 키워드 집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치면 이 단어가 그 집합에 있는지 살펴보고, 집합에 있으면 파란색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집합을 구현하는 방법은 요 두 가지 방법이, 자료 구조들이 보통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말고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룩합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룩합 테이블은 이제 O1에 자료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근데 이 룩합 테이블은 도메인 크기만큼의 공간이 필요해요. 도메인 크기에 비례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값을 요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충돌이 나지 않는 함수가, 매핑해주는 함수가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 룩합 테이블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자열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문자 빈도수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문자 빈도수 배열을 만들면 이 배열은 룩합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룩합 테이블. 그래서 있다 없다, A가 있다 없다. 물론 우리가 A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A가 몇 개 등장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합은 A가 몇 개 있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A가 있다 없다만 알고 싶으면은 불리언 26개의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룩합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테이블로 매핑하는 함수는 요 C가 문자 있을 때 C-A 하면 돼요. 소문자들만 저장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한다 그러면 키워드가 50개다. 그럼 50개 공간 갖고 룩합 테이블을 만들 수 있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뭘 못 만들어? 개수는 키워드가 몇 개 안 되겠죠. 몇 개 안 되겠지만 키워드를 0, 1, 2, 3, 4로 독특하게 매핑해주는
함수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함수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룩업 테이블,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배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방법의 집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 자료 구조는 실제 데이터를 자료 구조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만 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룩업 테이블은 이제 이 불 플래그 형태로 돼요. 그럼 있다 없다. 3번째 저장, 예를 들면 색인이 3이다. 그럼 3에 저장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는 정해져 있고 그 값이 true이면 집합에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이 다이렉트 어드레싱 기법을 쓴다는 거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하지 않고 있다 없다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 없다만 표시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뭐여야 돼요? 비트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한 비트로 얘가 있다 없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우리는 귀찮아서 이제 불 배열을 쓸 수도 있겠지만 더 공간을 줄인다. 공간 복잡도를 더 줄인다 그러면은 비트 벡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는 요소가 있다 없다를 기록하는 가장 작은 크기, 공간 복잡도를 가장 적게 쓰는 그런 어떤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트 벡터는.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하는데 좀 매핑하는 함수는 만들 수 있는데 매핑하는 함수를 만들더라도 도메인이 제법 커. 그러면은 불리언 배열을 안 쓰고 뭐를 쓰냐? 비트 벡터를 대신 활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적은 공간에 이제 적은 공간으로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를 할 수가 있고 그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 배열을 만들지 않고 std 벡터를 쓰면은 저 std 벡터 불은 내부적으로 아예 비트 벡터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td 불 벡터 26 뭐 이 정도 한다. 그러면은 26개의 불 변수 정의할 수 있는 불리언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몇 비트만 필요해? 26비트만 필요한 거예요. 26비트. 불리언이 뭐 1바이트로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원래는 26바이트가 필요한 건데 26바이트가 아니라 26비트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우리는 크면 이제 비트 벡터를 쓰지만 적으면 여전히 불 배열로 이제 이 룩업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10가지 수만 저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10개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플래그 10을 쓰지 않고 보통 플래그 11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마이너스 1에서 저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검색할 때도 마이너스 1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내 도메인을 보고 좀 더 내 범위에 따라서는 매핑하는 함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 매핑할 때 그 매핑 함수를 더 간결하게 만들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플래그 10을 쓰는 게 아니라 플래그 11. 저거는 흔하게 여러분도 쓰죠. 저렇게. 그래서 항상 꼭 영생인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룩업 테이블의 문제점은 저장된 요소의 개수와 무관하게 항상 고정된 크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문자를 하나만 저장해도 26개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도메인 크기에 따라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많은 공간이 필요하면은 그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 벡터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lookup 테이블을 쓰려 그러면 direct addressing 똑같은 얘기인데 데이터를 색인으로 매핑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 매핑하는 건 충돌이 발생할 수 없어야 됩니다. 충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는 서로 다른 데이터이면은 그 매핑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서로 달라야 되는 거죠. 다 독특해야 돼요. A부터 Z까지 우리가 저장할 거다. 26개의 공간이 필요해. 그러면 A의 매핑 값, B의 매핑 값이 모두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 벡터이고요. 비트 벡터를 구현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올려드렸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바이트 배열이나 이제 C++의 경우에는 캐릭터 배열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캐릭터가 1바이트니까 캐릭터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면 uint 8 t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uint 8. 그래서 쟤는 이제 unsigned로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26개를 저장할 비트 벡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0에서 25까지 위치에서 저장을 해야 돼. 그러면 바이트 배열을 쓰니까 바이트 배열이면 한 바이트가 8이잖아요. 8비트잖아요. 그러면 4개 용량이 4인 바이트 배열을 만들고 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0에서 7까지, 8에서 15, 여기서 16에서 23, 24에서 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두 번째에다가 C가 있다라고 표시하면은 0, 1, 2, 이 번째 비트를 0에서 1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set 10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는 예제로 11이 줬으니까 11을 주면 여기서부터 10번째 비트를 이제 10번째 비트를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언셋 하면은 걔가 1이었으면 0으로 바꾸는 거고요. 무조건 그냥 0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11번째 값이 뭔지 알고 싶으면 이 11번째 값이 1인지 0인지 true, false를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먼저 12를 주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바이트인데 몇 번째 바이트에 이 10번째 요소가 저장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11번째가 알아야 되겠죠. 10이 되는 거. 그러면 걔는 뭘로 하면 되냐면 나누기 3 하면 돼요. 나누기 3 하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서부터 몇 번째 비트를 바꿔야 되는지는 11 모두 3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몇 번째 비트를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인덱스, 비트 인덱스를 이제 나눗셈, 엔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빗 벡터이고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나누기 8과 모드 8도 다 비트 연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 8은 세 개 이동하면 돼요. 3개 이동하면 되겠고 모드 8은 마지막 3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다 0으로 만하고 나머지 3비트만 취하면은 0에서 7 중에 나머지 값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돼요.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set 11 하면은 요거를 구한 다음에 그 위치를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바꿀 때에는 내가 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요 한 바이트를 어떤 값으로 바꾸는 형태로 코딩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만 1로 바꾸고 싶어요. 0이었던 1이었던 1로 바꾸는 거예요. 셋은.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면 뭘 이용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1이네를 만들고 1이네를 만들고 나머지는 0이네를 만들어 가지고 5화 시켜줍니다. 5화를 시켜주면은 0하고 다른 값을 5화를 하게 되면은 0과 0을 5화를 하면 0이 되겠고 0과 1을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1로 5화를 하면 그 값이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돼요. 그래서 요걸로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제 1, 0, 0, 0 요게 8비트 값에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거죠. 얘를 내가 요 값 11 나누기 3이 아니라 8이죠. 죄송합니다. 8로 모두한 곱값을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128을 비트 인덱스로 만큼 이동시키면은 이제 1000이 0001 0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5화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는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됩니다. 언세트를 하려 그러면 언세트를 하려면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요 값만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뭘로 어떻게 비트 연산하면 되냐면 다 1이네. 그 애는 0이네로 엔드 시켜주면 돼요. 엔드를 시키면 1과 뭐를 엔드 시키면은 그 값이 돼요. 1과 2를 엔드하면 1이고 0과 2를 엔드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1과 엔드하면 x를 엔드하면 x가 1인지 0이 상관없이 x가 돼요. 근데 0으로 엔드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뒤집으면 돼요. 얘를 뒤집으면 되니까 똑같이 구한 다음에 얘를 비트 뒤집는 거는 요 컴플리멘트 연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x화 시키면 이제 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플립하는 방법. get은 어떻게 하냐? get은 이 get이 왜 안 나왔어? get은 요 값과 요 값을 AND해요. 요 값과 요 값을 AND하면은 나머지는 0이 되겠고요. 그 위치에 있는 값은 뭐가 나와요? x가 되겠죠. 그 위치는 안 변해. 나머지는 다 0이 변하고. 그래서 0, 0, 0, x 0, 0, 0,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인지 0인지는 어떻게 보면 돼요? 얘가 0이면 이 값이 0이면은 0인 거고 0이 아니면 1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요 마스크 값을 구한 다음에 5화 시키는 게 아니라 엔드 시킨 다음에 그 엔드 시킨 값이 0과 같은지 살펴보면 돼요. 0이면 0인 거고 0이 아니면 1인 거예요. 그래서 get은 뭐 1이면 true를 반환하고 0이면 이제 false를 반환하게끔 만들면 되면 이제 얘가 doesn't equal 0이면 이제 true를 반환하겠죠. 그럼 1이구나. 그 비트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트 연산을 잘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가 있고 실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C++의 경우에는 std 벡터 불하면 불리언 배열로 내부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비트 벡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API에 보면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의 경우에는 비트 벡터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쓸 일 없이 뭐 쓰시면 돼요? std 벡터 불을 쓰면은 그 자체가 비트 벡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집합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하는데 얘는 지금 이제 집합에 있는 요소를 갖고 막 했잖아요. 만약에 비트 벡터로 걔를 나타냈어요. 그럼 교집합 뭐 어떻게 하면 돼? 엔드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둘 다 1이 있는 애들만 1이 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드 시키면 돼요. 그 위치들을 다 엔드 시키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합집합은 5화 시키면 돼요. 뭐 차집하면 또 비슷하게 엑소알인가? 뭘 하면 돼요. 그 금방 머리 굴려서 하시면 되겠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집합, 합집합도 여러분들이 얘가 비트 벡터이면 조금 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 아니면 이제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A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C에 해당하는데 요것도 우리가 뭘 해보면 되냐면 B가 크냐 A가 크냐 그거를 따져서 바꿔서 처리하시는 게 좋죠. B가 작으면 B가 A에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 A가 작으면 B보다 A가 작으면 A에 있는 게 B에 있는지 봐가지고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큰 애들을 검사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은 애들을 기준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저기도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은 저런 자료 구조이고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이제 가장 적은 공간을 이용해서 집합 자료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단점은 도메인 크기에 비례하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단점이 매핑해주는 함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텍스 문자 열 같은 것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문자는 되지만 문자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맵은 집합과 똑같은 비슷한 자료 구조인데 집합은 어떤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하는데 얘는 그 값과 연관된 또 다른 값이 있어요. 그래서 쌍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키와 연관된 어떤 값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 V가 보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 키와 연관된 값이 현재 얼마인지 그거가 관심이 있고요. 보통 집합에서는 이제 인서트 하면은 원래 그 키가 집합에 있으면 그걸 또다시 인서트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기 경우에는 키가 이미 저장돼 있어요. 그럼 어떤 V값과 연관이 돼 있죠. 근데 다시 풋을 실행했는데 그 키가 이미 있어. 그러면 기존 값을 새롭게 제시된 V로 바꿔버려요.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풋을 쓰시면 안 되고 먼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을 때만 새로 풋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응용이 필요한 거면 바꾸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프로그램해야지 계속 풋만 부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키와 연관된 V값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용할 때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건 주의하시고 이제 보통 이 맵 같은 데서는 엔트리 셋이라는 거를 돌려줄 때인데 쌍들의 목록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키셋은 키들만 돌려주는 거고 밸류셋은 밸류만 돌려줘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만약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키와 V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드에. 그러니까 노드를 만들 때 원래는 노드에 뭐만 있었어요? 우리가 키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맵으로 균형 이진 검색 트리 이용해서 맵을 만들면 키와 V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트리셋을 얻으려면 뭘 하면 돼? 전체 한번 순회를 해야 되겠죠. ON에 순회를 하시면 되겠고 키셋도 전체를 순회하면 되고요. 밸류셋은 순회를 하는데 얘 크기와 얘 크기는 얼마일까? 노드의 개수만큼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키들은 중복되지가 않아요. 이진 검색 트리에 안 들어가요.
나중에 해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value set은 어떻게 돼? 또 키가 다르더라도 그것과 연관된 값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수는 n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지고 프로그램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 들어서 저런 맵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이제 좀 쓸모가 있냐? 맵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문자는 다이렉트 어드레싱 해가지고 빈도수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한 문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하는 게 문자의 개수가 아니라 어떤 한 페이지에 어떤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어떤 단어들이 몇 번 등장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 빈도수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자열은 다이렉트 매핑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문자열 빈도수 맵이라는 걸 보통 많이 만들어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애플이 3번 등장했다. 바나나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맵에다가 그러니까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안 될 때 비슷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맵이라는 걸 써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우리가 어떤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사용자들이 접근할 때마다 이 사용자가 어떤 IP 주소에서 몇 시에 접속했는지를 기록하는 로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영자는 뭔가 서비스 차원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 접속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 몇 번을 접속했는지 알고 싶고요. 몇 개의 IP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정보들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궁금증을 풀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들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면 효과적일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들을 배웠으니까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자료 구조도 이용하지 않고 로그 데이터가 파일에 쭉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다 어떤 비용을 들이면 찾을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접속된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항상 질문마다 ON의 비용이 들어요. 지난 1시간 동안에 만 개의 접속 기록이 있으면 10,000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까? 근데 그 효과적으로 만들 때 어떤 자료 구조에 이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으면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게 답을 얻을 수 있게 해줄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면 좋을까 하면은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 접속한 수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맵이에요. 얘가 키가 되겠고 얘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IP 주소를 주면은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쓰면 첫 번째 질문은 요 IP 주소로 가서 검색을 해서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질문 1은 접속한 적이 있는 거예요. 0으로는 기록이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요 값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개수만 알면 돼요. 사이즈만 알면 돼요. 맵의 사이즈만 알면 답을 줄 수 있어요. 다 O1에 맵을 쓰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요 사이즈만 있으면 원래는 되는데 요 경우처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 요 자료 구조를 활용하면 되냐면은 매 초마다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 있겠죠. 로그에 새롭게 추가된 애들. 그 애들에 대해서는 이 로그 IP가 0이면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이었으면 IP 수를 늘리고 얘 값을 1 증가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매 1초마다 이제 1시간이 지난 애들이 있겠죠. 그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빼주면 돼요. 그럼 요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순간에 요 세 개의 질문을 궁금해.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질문은 다 요 자료 구조의 검색 비용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O 로그 N의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 그 해싱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O1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자료 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길러야 되는 역량이, 첫 번째로는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 구조들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언제 쓰는 건지,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겠고, 어떤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이 문제는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몇 초마다 우리가 처리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료 구조를 내가 필요한 응용에 맞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많은 자료 구조를 구현해 보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역량을 기존 수업 들어오기 전보다 늘어났으면은 또 대단히 좋은 일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스택 자료 구조다. 그럼 스택은 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자료 구조 F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스택은 뭔지 안다. 그럼 최소한 스택, 큐, 덱, 우선순위 큐, 우선순위 큐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선형 자료 구조를 만들어요. 그럼 그것도 수업 잘못 들은 거고요. 우선순위 큐는 이제 이진 힙이라는 걸 만드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살펴보면은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자료 구조 쓰면은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계속 축적하면 좋아요. 그거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쓰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다이렉트 어드레싱 쓰기에는 너무 키의 가능한 키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IP 주소 IP4를 우리가 가정하면은 2의 32승계의 다 다른 0.0.00부터 25, 25, 25, 25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의 32승 크기의 불리언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불리언 배열이 아니라 이제 인트 배열이 필요한 거죠. 인트 배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난 1시간 동안에 5곳에서만 방문했으면은 그 많은 공간을 확보했는데 난 끼케야 5개밖에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싱은 빠르게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도메인 크기만큼의 공간을 내가 1개를 저장하든 10,000개를 저장하든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바람직하진 않고 다른 방법을 쓰면은 이제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해싱을 이용하거나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요런 자료 구조를 요거를 해주는 자료 구조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해싱을 잠깐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거는 목요일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거 이제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룩업 테이블. 근데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데 룩업 테이블을 만들 때 두 가지 단점은, 하나는 도메인 크기만큼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충돌나지 않는 매핑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그런데 해싱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주는 거예요. O1이라는 비용을 유지하면서도 해결해 줍니다. 얘는 저장되는 공간의 크기가 도메인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뭐의 크기에 비례하냐면 저장하는 데이터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해싱은. 그 다음에 매핑하는 함수도 이렇게 충돌이 나도 돼요. 물론 충돌이 많이 나면 좋은 건 아닌데 충돌이 나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유니크하게 매핑해주는 함수를 못 만들더라도 우리가 키로 어떤 거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직원이 최대 100명의 회사가 있고 각 직원의 식별 번호가 0부터 99이면 얘는 그냥 다이렉션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의 식별 번호가 5자리 정수 용서를 사용한다면은 다이렉션 어드레싱을 쓰려고 그러면 이만큼 필요하겠죠. 근데 회사 사람은 100명밖에 없어. 공간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에 의해서 이만큼을 쓰지 않고 100명밖에 없으니까 공간을 100개 쓴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번호를 쓰는 사람하고 이 번호를 쓰는 사람은 맨 끝에 있는 두 자리가 같기 때문에 둘 다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면 33, 34, 마찬가지인데 충돌이 난다는 거예요. 충돌이 나도 뭔가 데이터를 같이 저장할 수 있게끔 그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싱은 해시 함수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오한 비용의 삽입, 삭제, 검색을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시 함수를 계산한 비용은 시간 복잡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게 한 가지 숨어있는 단점입니다. 우리는 O1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균형이지 검색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싱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얘가 속도가 얘는 로그 n이고 얘는 O1이니까 얘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속도가 오히려 얘가 더 느릴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충돌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그 해싱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균형이지 검색은 계속 비교하는 비용만 필요한데 얘는 계속 해싱을 계산하는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싱 기술의 세 가지 요소는 해시 테이블. O1에 제공하니까 이 해시 테이블은 뭘로 만들까? O1에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 룩업 테이블도 다 뭘로 만들어? 임의 접근이 가능한 배열이나 비트 벡터로 만드는 거죠. 비트 벡터도 바이트 배열을 만드니까 다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시 테이블은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배열로 만들어지는 건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 배열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의 어느 슬롯에 데이터를 저장할지는 뭐에서 결정돼요? 해시 함수에서 결정돼요. 근데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면은 모든 애들에 대해서 독특하지가 않은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 해시 값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시 값이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디다 저장하면 배열에 저장하죠. 그럼 배열에 저장하려면은 해시 값을 또다시 뭘로 할까? 뭘 할까? 배열의 용량으로 모듈라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연산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 해시 값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충돌이 나는 거죠. 똑같은 슬롯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이 해싱을 써가지고 해시함수 계산 비용만 빼고는 삽입 삭제 검색을 O1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해시 테이블은 내가 n개를 저장하면은 1.3배만큼의 공간만 확보해 주면 돼요.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네? 예, 충돌이 많아져요. 근데 공간을 한없이 늘리면은 그거는 공간이 낭비가 되겠죠. 많은 공간을 쓸수록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근데 얼마만큼만 확보해 주면은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예요? 1.3배, 뭐 1.3배, 2배, 넉넉하게 잡으면 2배, 아니면 1.5배, 뭐 이렇게 해서 잡아서 공간을 확보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 쓸 때
그 초기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시 테이블은 더 중요해요. 왜? 해시 테이블이 적으면 용량 그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실제는 속도가 5완이지만 매우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파이썬은 딕셔너리가 기본적으로 딕 하면은 이게 해싱을 이용하는 맵인데 뭐가 없어. 용량을 내가 만들 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C++나 자바는 해싱을 이용하는 맵이나 집합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초기 용량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내가 10개를 저장할다. 13개. 뭐 15개. 이 정도는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길어지니까 목요일 날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다음 주 시험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목요일 날 이제 해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